인간사든 자연사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그다음에 그 작용 없는 반작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담긴 속담에도 그런 원리들이 있죠. 아니 때 굴뚝 연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안 키웠어. 안 키웠어.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려우면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그런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사안의 아주 특정한 시점, 특정한 장면 이것들을 맥락을 딱 제외하고 따로 떼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아주 평가하는 그런 아전인수격인 그런 흐름이 지배적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조선반도의 전쟁, 한국전쟁이 사실은 6월 25일 날 발발했다고 하면 6.25 전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도 2월 24일 어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사실 그런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학살극들, 점령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서방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서는 하마스의 어떤 그 인질극 그런 거 딱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역사적 맥락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제국주의 미제를 등역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의 그런 침략, 학살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쟁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근데 이 국제관계뿐만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어떤 유일한 진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행배있는 이런 한국에서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훨씬 더 극심하죠. 그래서 뭐 진실 보도를 사명으로 한 언론은 뭐 그런 사명 따위는 아예 일찌감치 내다 버렸죠. 그러면서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우리 진실이 아닌 거짓과 조작이 언론의 제1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국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주 일방적이고 노골적이고 아주 이중잣대가 판치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6월에 북이 남북 간 대성국면에 있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원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 장면만 딱 따로 떼어내서 보면 북의 호전성, 그런 침략성 이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뭐 4.27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에 어떤 미국에 의한 어떤 하노이 정상회담의 파탄 이런 어떤 역사적 원인들 그다음에 탈북자들에 의한 어떤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북의 호전성 이런 것들만 대중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 쭉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반미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친미, 반북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오물풍선 공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가까이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북 전단이 재개되게 되고 이것에 맞대응으로 북이 전단 살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의 어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들, 배경들은 묵살되고 남쪽에서 하면 표현의 자유고 북쪽에서 하면 뭐죠? 도발 이런 아주 내로남불의 그런 이중잣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들이야 원래 뭐 저렇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아주 과학적이고 자주적이고 당파적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당대의 어떤 지배계급이 조장한 그런 여론,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근데 뭐 한반도에서 모든 어떤 분쟁이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남북 관계의 그 적대 관계로의 전환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핵 문제라고 언론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미국이 만든 조어라고 보거든요. 북핵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핵독점, 핵패권, 핵위협, 이런 전략, 책동 이런 것들이 본질인 거죠. 근데 이런 자명한 원리가 자명하고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고 합리적 판단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사고를 하잖아요.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주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민주노총의 어떤 강령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일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자처한 그런 세력들 내에서도 민주노총 강령에 핵무기 종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비핵화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합니다. 근데 민주노총 강령의 전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한반도 비핵화의 그 앞에 문구에는 침략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강령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 이외에 투쟁하는 어떤 선배 열사들의 정신들 그런 것들을 계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 뭐 이런 내용들 위에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들을 다 빼버리고 국회,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80년대 우리의 대중적 요구가 반전반의 양키 호흡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 가지고 맥락을 싹 빼버리고 80년대에도 반핵을 얘기하지 않았냐? 잠깐만요. 그러니 우리도 한반도에서 반핵을 얘기한다. 뭐 이런 논리와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조력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나토 조약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어떤 그 자주국가 간의 어떤 그런 전략, 포괄적인 그런 전략적 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의 어떤 대응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양자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양자를 비교하면서 양비론, 중립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원인과 결과를 다시 보도하고 방어와 침략을 전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 통일 세력 일각에서도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 당국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독단적 입장은 남한 당국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 이건 사실 짧은 문구에도 논리가 안 맞아요. 남한 당국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사실은 이런 주장이야말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독단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러 관계가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동맹 관계로 복원되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한층 더 핵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맞게 된 데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진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여한 격돌이 제국주의와 또는 노자간 이런 투쟁이 벌어질 때 중립을 얘기하고 양비를 얘기하고 근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중립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들에 의해 봉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미국이 어떤 그 자신들의 핵독점, 핵권 전략을 은폐하면서 그것들을 북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는데 북의 핵은 자위권, 미국의 핵 독점 전략은 자위권의 일환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치환해버리면 사실은 결국은 미국의 어떤 핵 독점, 핵권 전략에 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비핵화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역사적 지배라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얘기해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문이라도 결국은 이 운동진영이나 진보진영의 요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양비론 이런 것들이 또 국제관계 제국주의 문제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 반대에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제국주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엔 제국주의 하면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나토 제국주의 이렇게 얘기들 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제국주의다, 러시아도 제국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서방의 제국주의는 구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기존 제국주의.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신흥제국주의예요. 근데 구제국주의와 신흥제국주의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구제국주의가 새롭게 우길승천하는 제국주의가 더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양비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우길승천하는 중국과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서 총구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호에 의하면. 그러면서 어떤 국제 제국주의 질서와 그 제국주의 패권에 맞서는 질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패권 질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본질을 다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론 표지를 뭐 5가지, 6가지 쫙 들었잖아요. 제국주의 어떤 징표, 징후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레닌은 그 징후를 뭐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때 거기서 레닌이 독점은 제국주의 경제적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일반화시켜서 독점이면 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레닌은 그 어떤 제국주의 어떤 경제적 본질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본질을 통해서 제국주의라는 어떤 제국주의 어떤 그 상부 구조의 어떤 성격, 본질적 성격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 성격은 독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주권을 말살하고 심지어 레짐 체인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아주 그런 침략적, 폭력적, 패권적 이런 제국주의 성격이 빠져버리고 경제 교류만 하면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이랑 철도 건설하고 이렇게 막 이런 시도들을 한다. 그럼 그것도 자본 수출이니까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제국주의의 경제적 그 제재를 뚫고 베네수엘라와 경제 교류하는 것도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자본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 레닌의 자본 수출의 개념은 자본 수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받고 그걸 근거로 다른 나라 주권을 침탈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면서 아주 경제주의적으로 어떤 제국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점이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독점이 형성된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잖아요. 다 독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물론 한국의 독점의 근원적 힘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는 따로 논란이 좀 필요한 거지만 다 독점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독점 자본주의가 됐으니까 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외국도 다 대부분이 다 독점이 상당 부분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제국주의면 누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레닌이 예전에 한 줌도 안 되는 어떤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수백 개의 나라들, 민족들을 억압하고 수십억 인류들을 억압하고 압살하고 그 경제적으로 교살하는 그런 제국주의론이 이제는 낡았다는 거예요. 독점 자본주의 시절에는. 근데 레닌의 어떤 제국주의 지표는 뭐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침략적인 그런 본질적 성격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도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신화가 없잖아요. 근데 제국주의가 없으면 신식민지도 없는 거죠. 반대로 신식민지나 뭐 지배받는 그 나라가 없으면 제국주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위계는 있으나 제국주의 간의 상호관계로 전환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조로의 어떤 포괄적인 동맹관계에도 그 조선이 러시아에 종속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조선이 러시아를 종속시켰다 이렇게 주장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중러 동맹은 약탈 동맹이 되고
거기에 북이 동참하게 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우리가 우리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양비론, 그런 중립이론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의 또 진보적인 그 세력들의 이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어떤 변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어떤 전환이었잖아요. 그것과 지금이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서방 제국주의나 이스라엘 제국주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언저하고 지지하고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똑같다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반제의 요체는 반미라고 봅니다. 반미는 아주 반제의 어떤 대중적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가 프롤레타 독재를 당장 쟁취하자. 이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잖아요. 궁극적 목표잖아요, 우리. 근데 반미는 저는 그런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절박하고 대중적 요구라고 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반미, 탈미 막 이런 흐름들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유독 이 대한민국 이 사회 보면 반미는커녕 친미, 숭배, 경배 사회. 저는 이런 괴리들을 우리 주체역량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 괴리들을 주체역량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투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주연 아주 이게 관찰될런지 모르겠는데 미주노총 통일위원장 님도 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리가 11월 노동자대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반미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8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 반미를 전면적으로 내걸은 노동자대회를 아주 정례적으로 11월 노동자대회처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반미가 대중화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상이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운동이 무너지고 대중운동이 분열되고 그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대중운동을 올바르게 통일시켜 나가고 올바르게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우리 어떤 근본적 사고를 막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객관적 진리는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지론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는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망상적이고 혼돈된 그런 사고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고에 맞서서 이 사회를 아주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면서 그것을 기치로 해서 우리 운동을 다시 80년대처럼 변혁적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